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에노모토 히로아키,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노모토 히로아키,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심리학 강연으로 유명한 일본의 심리학자이다. 1955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MP인간과학연구소를 대표하고 있다.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간 유형 분석은 물론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연구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다양하지만 어떤 직장이든 성가시고 피곤한 사람은 꼭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두고 또라이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또 아예 피해 다닐 수 없으니 정말 돌아버릴 일입니다.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은 직장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특히 같이 어울리는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매우 성가시고 골치가 아픕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나간 친구들 모임에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좌불안석이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 기분만 가득 상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을 그 사람 때문에 망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편이 내 마음이 편해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에너지도 빼앗기지 않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잘 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의 일정한 행동 패턴을 알면 그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적당히 들러대고 넘기면서 깊게 엮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심리를 알면 이상한 방향으로 그들을 자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그래, 저렇게 생겨먹은 거니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봐줄 수도 있겠죠. 덕분에 성가시고 짜증스러운 마음 또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사실은 당하는 사람은 질릴 대로 질린 상태인데 정작 본인은 본인이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지 꿈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고 일이 꼬이고 피해를 보는 것은 주변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흠칫하게 합니다.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그런 가해자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 사람들에게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저 역시 어떤 사람에게는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단순히 주변 사람을 관찰하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참고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지를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또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글쎄요, 저를 곁에 두고 잘 지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을 상대하는 건 누구나 피곤한 일이니까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뜻을 밀어붙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 다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하다 보니 점점 더 극단적인 말을 내뱉거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극단적이지? 이게 우긴다고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든 말든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이 맞는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더 강하고 무자비하게 밀어붙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실 애초에 남의 의견을 들으려는 귀가 없는 것이죠. 본인만 옳다고 굳게 믿고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사고방식이 옳다고 믿고 의견을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의견이 틀렸다며 논의하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에 서로 의견을 조정해 가면서 맞춰 나가야 비로소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같은 집단에 있다 보면 늘 삐걱거리고 분위기가 자주 고압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타입과 엮이면 왜 피곤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질릴 대로 질려서 피곤한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애초에 본인이 남들에게 엮이면 피곤해지는 존재라는 걸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분명 누군가 그들에게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왜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성가시고 피곤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막상 사귀다 보면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악의가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히 큰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견디기 힘들고 신경이 거슬리고 피곤해집니다. 맞습니다. 되려 악의가 없고 눈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못됐거나 싸가지가 없기라도 하면 미워하든 연을 끊든 할 텐데 그게 참 애매합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려면 매우 골치가 아픕니다. 성가시고 피곤한 타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엮일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게 됩니다.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보셨겠지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도 정말 주변을 피곤하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주의를 주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바로 내가 뭘? 하는 표정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책임을 묻거나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 뿐인데 마치 자신이 비난을 받기라도 한 듯 정색하며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요? 사실 무턱대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인지 왜곡이라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정색할 필요는 없지 않나? 왜 저렇게 삐뚤어진 시선으로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악의를 느끼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인지 왜곡입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뒤틀린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의 언행과 그로 인한 자신의 기분에 주목하고 상대방 언행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반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 단서의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보인 언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굴욕을 당했다라고 해석하고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머러스한 장난이라고 해석하고 함께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이 보이는 반발심은 이런 과정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오해라며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이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공격적인 사람들은 애초에 부조화 단계에서 모든 단서에 주목하지 않고 공격적 단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어떻든 우리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귀인 편향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즉 타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여기는 인지 왜곡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미 없는 사소한 말에도 뜬금없이 저기를 느끼고 저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한다, 저들이 나를 따돌리려고 한다, 이런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상대방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적의를 품은 상대에게 복수심이 생기고 결국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자신의 인지 왜곡에 따라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행동을 관계성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에도 예민하게 적의를 느끼고 쟤들이 나를 따돌리려고 그래, 쟤가 나를 미워해, 이런 악의적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은 당연히 피해의식을 갖기도 쉽습니다. 피곤하기도 하지만 어쩔 땐 무섭게 돌변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대적 귀인 편향 이면에는 기본적인 신뢰 결여나 무시당한다는 불안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을 잘 신뢰하는 성향은 타인에게 호의적이고 타인의 언행도 호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때로는 남에게 쉽게 속기도 하지만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기본적으로 남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타인을 경계하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악의가 있을 거야 라며 주의합니다. 벌써부터 피곤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자신이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품고 사는 사람도 내가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까?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상대방의 사소한 언행에도 저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한다, 나를 우습게 본다며 왜곡된 해석을 내놓기 쉽습니다.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과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합세해서 날카로운 공격성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상대가 불편해할 말을 태연스럽게 해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하며 당황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화제를 바꾸고 분위기를 만회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뭘? 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죠. 주변에 이런 타입이 있으면 매 순간 좌불안석에 긴장이 돼서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을 우리는 자기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서 자기 모니터링이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살피면서 자신의 언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심리 기능을 말합니다. 자기 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한다면 주변 사람의 반응을 통해 부적절한 자신의 언행을 확인하고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이 진저리를 치는데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말만 마구 늘어놓는 사람도
자기 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치형 타입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세상 만사를 지배, 피지배의 구조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 가치를 두죠. 권력욕이 강하고 본인의 힘을 항상 실감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타입은 남을 조종하거나 조직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본인의 뜻대로 사람과 조직을 움직이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죠. 자, 이렇게 사람과 조직을 움직이려면 권력을 손에 쥐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하게도 경쟁심이 강합니다. 주변 사람 모두를 경쟁자로 인식해서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인생을 투쟁의 장으로 여기고 항상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피곤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타입에게 본인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경쟁자이자 이용해야 되는 상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에 타산적으로 행동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권력이 없거나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과는 친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쓰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라며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두 잘 알고 있듯 권력 관계에서 본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과 요구를 내리면 납득할 수 없더라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기보다 싫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언젠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수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공감 능력은 불안의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기분과 입장을 잘 이해하죠. 대인 불안과 공감 능력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인 불안이 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분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고 상대방의 표정을 통해서 그 내면을 헤아리는 능력도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불안감이 높으면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서 배려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불안감이 낮으면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 상황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 감정 조절력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네요. 이 자리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욱해서 대받아치거나 나중에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감정 조절력이 낮은 것과 스트레스 내성이 낮은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본인의 스트레스 내성이 낮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배가 아팠는데 스트레스 내성이 낮은 것과 연관이 있었더군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열등감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산다. 아들러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우월한 존재처럼 보이게 꾸미는 행동 속에서 열등감 컴플렉스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잘난 척을 하거나 본인의 부족한 점을 지적받으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피곤한 것은 이런 심리 때문입니다. 아들러에 의하면 열등감 컴플렉스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 당신은 열등감을 느끼나요? 이렇게 물으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모두를 속일 수는 없죠. 잘 관찰해보면 이들의 열등감 컴플렉스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사실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자신을 얕잡아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든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난 척을 하는 것이죠. 남에게 자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본인의 뛰어남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하는 열등감 컴플렉스가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이 건넨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 가까이에 저 사람은 자존심이 세서 그냥 던진 말 한마디에도 화를 내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 컴플렉스로 똘똘 뭉친 사람일 것입니다. 본인이 엮이면 피곤하다고 느끼는 상대방이 어쩌면 본인을 보고 엮이면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상식이 타인에게는 비상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상대방의 왜곡된 부분을 지적한들 그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왜곡되어 보일 테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짜증이 나는 상대방의 언행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그 사람,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하나? 주변에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을 피할 수 있거나 하루아침에 얼굴을 안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사람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엮이기 싫은 주변 사람들이 앞서 살펴보았던 10가지 타입 중 어떤 타입에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더 피곤한 것입니다. 대체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으니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방의 심리 메커니즘을 알면 그런 짜증과 피곤함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주의를 준 것뿐인데 반발하는 직원도 실은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는 나약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사가 건넨 주의가 얕잡아 본다는 불안감을 자극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볼 여유도 없이 욱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 메커니즘을 알면 어쩔 수 없지 하며 원만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왜 저럴까? 이런 짜증도 이런 심리 메커니즘을 알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등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마음속 모니터 카메라가 고장났기 때문에 주변의 반응을 살피거나 본인의 언행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만 알아도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은 들어도 훅 짜증이 올라오거나 기분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심리 메커니즘을 알면 일일이 짜증내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원만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런 데서 집착하고 난리지? 발을 구르며 격분할 일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였구나. 답답한 스타일이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거였구나. 이런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성적인 대응으로 상황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해해주거나 그 사람을 품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엉망이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과 우리의 기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본인의 유능함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사람, 무리한 일을 밀어붙이는 사람, 남이 지켜 세워주지 않으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사람, 이들 중에는 도가 지나쳐 피곤하다 못해 다신 보고 싶지 않을 정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란 성격 장애의 일종으로 자신은 특별하다는 의식이 극도로 강해서 본인이 활약하는 꿈을 과대망상적으로 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만만한 성격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과한 만큼 쉽게 남의 시선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모순된 면을 보입니다. 남에게 칭찬받고 싶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이면 누구나 많든 적든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강해서 과대망상적으로 커진 경우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특별하다는 의식 때문에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 않게 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서 주변 사람은 불쾌하고 역겹지만 본인은 특별한 존재라서 뭘 하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거 있는 우울감이 아니기에 마음속으로는 자신감이 없고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남에게 칭찬을 갈구합니다. 남의 평가에 예민하고 주변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지 않으면 자존심에 금이 가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도하게 충동적이라서 인간관계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경계성 성격 장애로 봐야 합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란 감정적인 측면, 즉 인간관계에서 극에서 극으로 변동이 심하고 돌발적인 충동이 그대로 노출되기 쉬운 타입입니다.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을 자제할 수 없으며 욕구 불만을 견딜 힘이 부족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인간관계마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눈에 띌 때는 경계성 성격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장애의 원인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본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자신감이 없고 감정과 행동, 자기의식의 측면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인에게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고 공격성이 본인을 향해서 자포자기 성향이 강한 자기 파괴 행동을 드러내기도 하며 때로는 그 공격성이 타인을 향하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불같이 화를 내는 등 극심한 감정 변화도 경계성 성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얼핏 보기에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일을 잘하고 적응하는 것처럼 보여도 짧은 만남만 갖거나 친한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행동의 심각한 문제점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런 타입들의 특징이죠. 심하게 의존적이거나 무언가를 끊임없이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상대방을 무리하게 조종하려고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조작성 때문에 이들은 긴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격적 장애를 앓는 사람은 엮이면 피곤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나쁜 방향으로 휘둘릴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꼬일 가능성도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엮이면 피곤한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조금씩 강도만 다를 뿐이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예상할 수 있다면 충돌을 어느 정도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인간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에노모토 히로아키,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노모토 히로아키,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심리학 강연으로 유명한 일본의 심리학자이다. 1955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MP인간과학연구소를 대표하고 있다.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간 유형 분석은 물론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연구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다양하지만 어떤 직장이든 성가시고 피곤한 사람은 꼭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두고 또라이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또 아예 피해 다닐 수 없으니 정말 돌아버릴 일입니다.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은 직장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특히 같이 어울리는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매우 성가시고 골치가 아픕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나간 친구들 모임에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좌불안석이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 기분만 가득 상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을 그 사람 때문에 망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편이 내 마음이 편해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에너지도 빼앗기지 않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잘 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의 일정한 행동 패턴을 알면 그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적당히 들러대고 넘기면서 깊게 엮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심리를 알면 이상한 방향으로 그들을 자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그래, 저렇게 생겨먹은 거니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봐줄 수도 있겠죠. 덕분에 성가시고 짜증스러운 마음 또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사실은 당하는 사람은 질릴 대로 질린 상태인데 정작 본인은 본인이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지 꿈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고 일이 꼬이고 피해를 보는 것은 주변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흠칫하게 합니다.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그런 가해자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 사람들에게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저 역시 어떤 사람에게는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단순히 주변 사람을 관찰하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참고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지를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또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저를 곁에 두고 잘 지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을 상대하는 건 누구나 피곤한 일이니까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뜻을 밀어붙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 다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하다 보니 점점 더 극단적인 말을 내뱉거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극단적이지? 이게 우긴다고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든 말든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이 맞는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더 강하고 무자비하게 밀어붙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실 애초에 남의 의견을 들으려는 귀가 없는 것이죠. 본인만 옳다고 굳게 믿고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사고방식이 옳다고 믿고 의견을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의견이 틀렸다며 논의하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에 서로 의견을 조정해 가면서 맞춰 나가야 비로소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같은 집단에 있다 보면 늘 삐걱거리고 분위기가 자주 고압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타입과 엮이면 왜 피곤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질릴 대로 질려서 피곤한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애초에 본인이 남들에게 엮이면 피곤해지는 존재라는 걸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분명 누군가 그들에게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왜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성가시고 피곤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막상 사귀다 보면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악의가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히 큰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견디기 힘들고 신경이 거슬리고 피곤해집니다. 맞습니다. 되려 악의가 없고 눈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못됐거나 싸가지가 없기라도 하면 미워하든 연을 끊든 할 텐데 그게 참 애매합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려면 매우 골치가 아픕니다. 성가시고 피곤한 타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엮일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게 됩니다.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보셨겠지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도 정말 주변을 피곤하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주의를 주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바로 내가 뭘? 하는 표정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책임을 묻거나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 뿐인데 마치 자신이 비난을 받기라도 한 듯 정색하며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요? 사실 무턱대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인지 왜곡이라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정색할 필요는 없지 않나? 왜 저렇게 삐뚤어진 시선으로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악의를 느끼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인지 왜곡입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뒤틀린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의 언행과 그로 인한 자신의 기분에 주목하고 상대방 언행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반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 단서의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보인 언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굴욕을 당했다라고 해석하고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머러스한 장난이라고 해석하고 함께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이 보이는 반발심은 이런 과정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오해라며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이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공격적인 사람들은 애초에 부조화 단계에서 모든 단서에 주목하지 않고 공격적 단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어떻든 우리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귀인 편향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즉 타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여기는 인지 왜곡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미 없는 사소한 말에도 뜬금없이 저기를 느끼고 저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한다. 저들이 나를 따돌리려고 한다. 이런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상대방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적의를 품은 상대에게 복수심이 생기고 결국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자신의 인지 왜곡에 따라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행동을 관계성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해도 예민하게 적의를 느끼고 쟤들이 나를 따돌리려고 그래. 쟤가 나를 미워해. 이런 악의적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은 당연히 피해의식을 갖기도 쉽습니다. 피곤하기도 하지만 어쩔 땐 무섭게 돌변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대적 귀인 편향 이면에는 기본적인 신뢰 결여나 무시당한다는 불안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을 잘 신뢰하는 성향은 타인에게 호의적이고 타인의 언행도 호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때로는 남에게 쉽게 속기도 하지만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기본적으로 남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타인을 경계하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악의가 있을 거야 라며 주의합니다. 벌써부터 피곤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자신이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품고 사는 사람도 내가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까?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상대방의 사소한 언행에도 저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한다. 나를 우습게 본다며 왜곡된 해석을 내놓기 쉽습니다.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과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합세해서 날카로운 공격성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상대가 불편해할 말을 태연스럽게 해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하며 당황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화제를 바꾸고 분위기를 만회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뭘? 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죠. 주변에 이런 타입이 있으면 매 순간 좌불안 속에 긴장이 돼서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을 우리는 자기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서 자기 모니터링이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살피면서 자신의 언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심리 기능을 말합니다. 자기 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한다면 주변 사람의 반응을 통해 부적절한 자신의 언행을 확인하고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이 진저리를 치는데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말만 마구 늘어놓는 사람도 자기 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치형 타입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세상 만사를 지배, 피지배의 구조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 가치를 두죠. 권력욕이 강하고 본인의 힘을 항상 실감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타입은 남을 조종하거나 조직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본인의 뜻대로 사람과 조직을 움직이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죠. 자, 이렇게 사람과 조직을 움직이려면 권력을 손에 쥐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하게도 경쟁심이 강합니다. 주변 사람 모두를 경쟁자로 인식해서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인생을 투쟁의 장으로 여기고 항상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피곤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타입에게 본인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경쟁자이자 이용해야 되는 상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권력이 없거나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과는 친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쓰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라며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두 잘 알고 있듯 권력 관계에서 본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과 요구를 내리면 납득할 수 없더라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기보다 싫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언젠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수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공감 능력은 불안의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기분과 입장을 잘 이해하죠. 대인 불안과 공감 능력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인 불안이 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분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고 상대방의 표정을 통해서 그 내면을 헤아리는 능력도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불안감이 높으면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서 배려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불안감이 낮으면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 상황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 감정 조절력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네요. 이 자리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욱해서 대받아치거나 나중에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감정 조절력이 낮은 것과 스트레스 내성이 낮은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본인의 스트레스 내성이 낮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배가 아팠는데 스트레스 내성이 낮은 것과 연관이 있었더군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열등감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산다. 아들러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우월한 존재처럼 보이게 꾸미는 행동 속에서 열등감 컴플렉스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잘난 척을 하거나 본인의 부족한 점을 지적받으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피곤한 것은 이런 심리 때문입니다. 아들러에 의하면 열등감 컴플렉스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 당신은 열등감을 느끼나요? 이렇게 물으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모두를 속일 수는 없죠. 잘 관찰해보면 이들의 열등감 컴플렉스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사실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자신을 얕잡아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든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난 척을 하는 것이죠. 남에게 자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본인의 뛰어남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하는 열등감 컴플렉스가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이 건넨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 가까이에 저 사람은 자존심이 세서 그냥 던진 말 한마디에도 화를 내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 컴플렉스로 똘똘 뭉친 사람일 것입니다. 본인이 엮이면 피곤하다고 느끼는 상대방이 어쩌면 본인을 보고 엮이면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상식이 타인에게는 비상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상대방의 왜곡된 부분을 지적한들 그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왜곡되어 보일 테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짜증이 나는 상대방의 언행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그 사람,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하나? 주변에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을 피할 수 있거나 하루아침에 얼굴을 안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사람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엮이기 싫은 주변 사람들이 앞서 살펴보았던 10가지 타입 중 어떤 타입에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더 피곤한 것입니다. 대체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으니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방의 심리 메커니즘을 알면 그런 짜증과 피곤함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주의를 준 것뿐인데 반발하는 직원도 실은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는 나약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사가 건넨 주의가 얕잡아 본다는 불안감을 자극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볼 여유도 없이 욱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 메커니즘을 알면 어쩔 수 없지 하며 원만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왜 저럴까? 이런 짜증도 이런 심리 메커니즘을 알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등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마음속 모니터 카메라가 고장났기 때문에 주변의 반응을 살피거나 본인의 언행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만 알아도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은 들어도 훅 짜증이 올라오거나 기분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심리 메커니즘을 알면 일일이 짜증내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원만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런 데서 집착하고 난리지? 발을 구르며 격분할 일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였구나. 답답한 스타일이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거였구나. 이런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성적인 대응으로 상황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해해주거나 그 사람을 품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엉망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과 우리의 기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본인의 유능함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사람, 무리한 일을 밀어붙이는 사람, 남이 치켜 세워주지 않으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사람, 이들 중에는 도가 지나쳐 피곤하다 못해 다신 보고 싶지 않을 정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란 성격 장애의 일종으로 자신은 특별하다는 의식이 극도로 강해서 본인이 활약하는 꿈을 과대망상적으로 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만만한 성격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과한 만큼 쉽게 남의 시선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모순된 면을 보입니다. 남에게 칭찬받고 싶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이면 누구나 많든 적든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강해서 과대망상적으로 커진 경우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특별하다는 의식 때문에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 않게 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서 주변 사람은 불쾌하고 역겹지만 본인은 특별한 존재라서 뭘 하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거 있는 우울감이 아니기에 마음속으로는 자신감이 없고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남에게 칭찬을 갈구합니다. 남의 평가에 예민하고 주변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지 않으면 자존심에 금이 가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도하게 충동적이라서 인간관계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경계성 성격 장애로 봐야 합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란 감정적인 측면, 즉 인간관계에서 극에서 극으로 변동이 심하고 돌발적인 충동이 그대로 노출되기 쉬운 타입입니다.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을 자제할 수 없으며 욕구 불만을 견딜 힘이 부족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인간관계마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눈에 띌 때는 경계성 성격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장애의 원인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본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자신감이 없고 감정과 행동, 자기의식의 측면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인에게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고 공격성이 본인을 향해서 자포자기 성향이 강한 자기 파괴 행동을 드러내기도 하며 때로는 그 공격성이 타인을 향하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불같이 화를 내는 등 극심한 감정 변화도 경계성 성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얼핏 보기에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일을 잘하고 적응하는 것처럼 보여도 짧은 만남만 갖거나 친한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행동의 심각한 문제점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런 타입들의 특징이죠. 심하게 의존적이거나 무언가를 끊임없이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상대방을 무리하게 조종하려고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조작성 때문에 이들은 긴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격적 장애를 앓는 사람은 엮이면 피곤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나쁜 방향으로 휘둘릴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꼬일 가능성도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엮이면 피곤한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조금씩 강도만 다를 뿐이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예상할 수 있다면 충돌을 어느 정도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인간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